녹슨 부엌칼이 어둠이 내려앉은 정지간의 정막을 날카롭게 가르며 허공에 멈춰 섰으나 칼자루를 쥔 사내의 손은 마치 중풍에라도 걸린 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어 당장이라도 그 섯을 퍼런 날이 제 발등을 찍을 것만 같이 위태로웠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 그림자가 흙벽 위에서 기괴한 춤을 추며 만석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고 도마 위에 올려진 거대한 잉어는 마치 제 운명을 직감이라도 한 듯 아가미를 힘겹게 벌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비늘이 등잔불을 받아 마치 금화처럼 번쩍거려 만석의 눈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다. 어찌하여, 도대체 어찌하여 미물인 내 놈이 사람의 눈을 하고 나를 쏘아보는 것이냐? 만석은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나직하게 으르렁거렸으나 도마 위의 잉어는 대답 대신 투명하고 끈적한 액체로 뒤덮인 눈망울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쏟아내고 있었으니 그것은 분명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처연하고 맑은 인간의 눈물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물방울이었다. 그 눈물방울은 잉어의 검은 눈동자 끄트머리에 맺혀 있다가 툭 하고 도마 위로 떨어져 내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만석의 귓가에 쾅 하고 울려 퍼지며 가슴 깊은 곳에 억눌러 놓았던 죄책감의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다. 만석은 칼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고 지금 이 순간 칼을 내리치지 않으면 병석에 누워 피를 토하는 노모가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서늘한 공포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어머니를 살려야 해. 이깟 물고기 한 마리가 대수란 말이냐. 그는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다시금 칼을 높이 쳐들었지만 잉어는 꼬리 지느러미 한번 파닥이지 않은 채 그저 슬프디 슬픈 눈으로 만석의 흔들리는 동공을 응시할 뿐이었고 그 시선은 마치 만석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그는 차마 그 눈을 피할 수도 마주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지옥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불과 반나절 전 읍내 장터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만석이 겪었던 치열했던 사투가 주마등처럼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며 생선갑한대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 돈은 지난 10년간 남의 집 머슴살이와 나무 장사를 하며 피와 땀으로 모은 말 그대로 만석의 목숨줄과도 같은 전 재산이었으나 용하다는 의원조차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차던 노모의 기침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비방이 바로 영물이라 불리는 황금잉어를 고아 먹이는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장터로 달려왔던 것이다. 늙은 어부가 갓 잡아 올린 그 잉어는 다른 물고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품을 뽐내며 붉은 대야 속을 유영하고 있었고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조차 그 크기와 영롱한 빛깔에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으니 만석은 그 잉어야말로 어머니를 저승 문턱에서 끌어올릴 동아줄이라 확신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 재산을 어부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복의 젊은이,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강 깊은 곳, 용궁 근처에서 논일던 놈을 내가 사흘 밤낮을 빌어 겨우 건져 올린 것이니 부디 귀하게 쓰게나. 어부의 당부를 뒤로하고 잉어를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 만석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가 뽀얀 잉어 곰국을 드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막상 집에 도착하여 부엌칼을 들이대는 순간 마주한 잉어의 눈물은 그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다. 잉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도마를 적시고 흘러내려 만석의 옷자락까지 적시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물기가 아니라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생명의 절규처럼 느껴져 만석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내가 미쳤지. 헛것을 보는 게야. 배가 고프고 마음이 약해져서 미물이 사람 흉내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 게야. 만석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자신의 나약함을 질책해보았지만 잉어의 입이 뻐끔거릴 때마다 들리는 미세한 소리는 마치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라는 사람의 말소리처럼 들려와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노모의 거친 기침 소리가 정지간의 얇은 문풍지를 뚫고 날아와 만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쿨럭거리는 소리 끝에 이어지는 신음은 그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준엄하게 꾸짖는 듯했다. 어미는 70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자식이라는 놈이 물고기 눈물 따위에 마음이 흔들려 불효를 저지르려 하느냐. 만석의 내면에서 또 다른 자아가 소리치며 칼을 쥔 손목을 억지로 끌어내리려 했으나 잉어는 그 순간 더욱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꼬리로 도마를 탁탁 쳐서
마치 자신이 잉태하고 있는 생명이라도 있는 듯 배 부분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였다. 만석이 홀린 듯 잉어의 배를 살펴보니 과연 그 불룩한 복부는 단순히 살이 찐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알을 품고 있는 어미의 모습임이 분명하였고, 이는 곧 한 생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생명을 제 손으로 끊어야 한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는 만석의 이마를 타고 흐른 땀방울이 눈 속으로 들어갔으나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칼을 쥔 오른손과 잉어를 누르고 있던 왼손 사이에서 갈갈이 찢겨나가는 번뇌에 몸부림쳐야만 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효를 행하자니 살생의 죄업이 무겁고 살생을 피하자니 불효의 죄가 하늘을 찌르니 저는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만석은 끝내 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그 소란에 놀란 쥐새끼 한 마리가 붓두막 밑으로 황급히 달아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웠다. 바닥에 떨어진 칼날은 호롱불 빛을 받아 시퍼렇게 번뜩이며 마치 만석의 우유부단함을 비웃는 듯 했으나 그는 이미 결심이 선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잉어를 쳐다보았고, 잉어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눈물을 멈추고 고요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푸를 엮어 만든 망태기에 잉어를 조심스럽게 담았는데 그 손길은 먹거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귀한 상전이나 병든 자식을 다루는 듯 지극히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어머니, 못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이 불효자는 오늘 천하의 멍청이가 되어 어머니의 약을 강물에 버리러 갑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이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망태기를 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밖은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괴기스러운 소리가 밤의 공포를 더했으나 만석은 오직 강가에 닿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전해져 왔지만 만석은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품에 안은 망태기가 혹여 다칠세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밤하늘의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그를 위협했지만 잉어의 온기가 가슴팍을 통해 전해져 올 때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강가에 다다르자 차가운 강바람이 땀에 젖은 그의 몸을 휘감으며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만석은 망설임 없이 강물이 찰랑거리는 둑방 아래로 내려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밤이었지만 강물은 기이하게도 만석이 서 있는 곳 주변만 은은한 푸른 빛을 띠며 흐르고 있었고 만석은 조심스럽게 망태기를 열어 잉어를 물속으로 풀어주었다. 가거라. 부디 멀리 헤엄쳐 가서 너의 새끼들을 낳고 천수를 누리거라. 다시는 인간의 그물에 걸리지 말고 용궁으로 돌아가 편히 살거라. 만석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바람에 흩어졌으나 물속으로 들어간 잉어는 곧바로 헤엄쳐 도망가는 대신 만석의 주위를 3번 빙글빙글 돌며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부엌에서 보았던 공포와 슬픔에 젖은 눈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고 만석은 그 순간 자신이 살려준 것이 단순한 물고기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 잉어가 꼬리로 물살을 힘차게 치며 강물 깊은 곳으로 사라질 때까지 만석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잉어가 사라진 자리에는 잔잔한 파문만이 남아 달빛 없는 강물을 일렁이게 만들었다. 차가운 강물이 허벅지를 얼어붙게 만들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만석은 휘청거리며 물 밖으로 나왔으나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젖은 빈 망태기뿐이었고 그 허무한 무게가 천근만근의 바위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빈손으로 돌아가 병든 어머니를 무슨 낯으로 뵌단 말인가. 강가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며 만석은 다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사형대로 끌려가는 죄인의 그것처럼 무겁고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웠으며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초가집의 불빛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그를 심판할 재판정의 불빛처럼 느껴져 가슴이 조여왔다. 마당에 들어서자
정지간의 아궁이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싸늘한 냉기만이 감도는 부엌 바닥에는 그가 내동댕이 쳤던 식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조금 전에 소동을 무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만석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방문을 열었고 윗목에 누워 새근거리며 힘겹게 잠이 든 노모의 야윈 얼굴을 마주하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치 마십시오. 어머니의 목숨값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온 천하에 몹쓸 놈입니다. 그는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문지방에 걸터 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올 참혹한 미래를 상상하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밤은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고 밖에서는 밤새도록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만석의 비통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으나 만석은 알지 못했다. 그가 강물에 흘려보낸 자비가 머지않아 상상치도 못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되어 그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그리고 식어가는 아궁이 속 제 밑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처럼 희망이 미약하게 남아 숨쉬고 있음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저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인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그의 젖은 옷자락을 파고들며 뼛속까지 시리게 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닭이 매를 치기도 전에 만석의 잠을 깨운 것은 늙은 어미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쇳소리 섞인 기침소리였는데 그것은 어제보다 훨씬 더 깊고 불길한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어젖힌 만석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으니 어머니가 뱉어낸 붉은 핏덩이가 잿빛 이불깃을 선명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어미의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닿지 않을 생애끈을 잡으려는 듯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어머니. 만석이 달려가 어머니를 품에 안았으나 노모의 몸은 마치 젖은 장작처럼 무겁고 차가웠으며 초점 없는 눈동자는 천장을 응시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쉴 뿐 아들의 애타는 부름에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어제 강물에 놓아준 잉어의 환영이 만석의 눈앞에 아른거리며 그 잉어를 고아 먹였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가시덩굴처럼 그의 심장을 칭칭 감아 조여오기 시작했다. 만석은 미친 듯이 부엌으로 뛰쳐나가 물 한 사발을 떠왔으나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입가에 흘려 넣은 물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려 피와 섞여 턱을 적셨다. 그 처참한 모습에 만석은 자신의 뺨을 후려치며 자책했으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릴 약 한 첩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러나 집안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돈이 될 만한 것은 먼지 쌓인 땔그릇 하나 남지 않았고 어제 잉어를 사느라 전 재산을 털어넣은 빈 주머니만이 그의 궁핍함을 비웃듯 덜렁거릴 뿐이었다. 산이다. 산에 가면 산신령님이 굽어 살펴 산삼한 뿌리라도 내어주실지 모른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석은 낡은 퇴미 하나를 둘러매고 뒷산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으니 그의 뒷모습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다급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칠성산은 겨울바람에 헐벗은 채 날카로운 바위와 가시덤불을 드러내고 만석의 앞길을 가로막았으나 눈이 뒤집힌 만석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비탈을 오르며 눈에 보이는 풀뿌리란 풀뿌리는 모조리 캐내어 씹어보고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겨울산이 내어주는 것은 쓴맛이 나는 도라지 몇 뿌리와 말라 비틀어진 택넝쿨뿐. 어머니의 병세를 호전시킬 영약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 어미가 죽어갑니다. 만석은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며 울부짖었으나 산은 그저 무심한 바람 소리로 응답할 뿐이었고 날카로운 돌조각에 찢긴 그의 손톱 밑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흙과 뒤섞여 엉겨 붙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만석은 흙투성이가 된 채 산에서 내려와야만 했고 그의 망태기에는 쓸모없는 잡초 뿌리들만 가득 담겨 있어 그의 비참함을 더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읍내에서 가장 큰 약방을 운영하는 최 의원에게 사정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만석은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억누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최 의원은 의술보다는 돈을 밝히기로 악명 높은 자였으나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체면 따위를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약방 문턱을 넘어서자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고
비단 옷을 입고 장부를 넘기던 최 의원은 흑투성이가 된 만석의 몰골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부채로 코를 막는 심염을 했다. 어인일로 일이 소란스럽게 구는가. 냄새가 고약하여 손님들이 다 달아나겠네. 최 의원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 묻어 있었다. 만석은 털썩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떼쓰며 애원했다. 의원님,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약 1,000만 지어주신다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고 평생 머슴처럼 일해서라도 갚겠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만석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자네 소문은 내 익히 들었네만 어제 장터에서 그 비싼 잉어를 사다가 강물에 냅다 버렸다지? 그 돈이면 약을 10첩은 지었을 터인데 제 손으로 돈을 버리고 와서 이제 와서 공짜 약을 달라니 자네가 제정신인가? 최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고 주변에서 약을 짓던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다. 만석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으나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의원님, 그 잉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알을 품은 생명이라 차마 죽일 수 없어 놓아준 것입니다. 부디 그 정성을 봐서라도. 만석이 울먹이며 변명하려 했으나 최 의원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다. 미물이 눈물을 흘려? 자네가 배가 고파 헛것을 본 게지. 효자 노릇도 분수에 맞게 해야지. 주제넘은 동정심 때문에 제 어미를 굶겨 죽이게 생겼으니 이 무슨 해괴한 꼴이란 말인가.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최 의원의 호통에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만석의 양팔을 붙잡고 질질 끌어냈고 만석은 약방 문 밖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흙먼지가 입안으로 들어와 필린 뱉어냈지만 입안에 남은 것은 모래알이 아니라 세상의 비정한 인심에 대한 쓴맛뿐이었다. 장터 한복판의 나뒹구는 만석을 향해 지나가던 행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자가 바로 그 잉어, 효자라지. 머리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지. 효성이 지극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잉어 뱃속에 금이라도 들었을 줄 알았나 보지.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만석의 귀를 때렸고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세상은 효를 숭상한다 말하지만 돈 없는 효심은 그저 조롱거리이자 무능력의 증거일 뿐이라는 잔인한 현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빈손, 흙투성이가 된 옷, 그리고 등 뒤로 쏟아지는 비웃음을 뒤로 한 채 만석은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만석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더 이상 발을 떼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멀리서 보이는 자신의 집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하고 어두웠으며 아침에 들었던 어머니의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덜컥 겁이 났다.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여 그는 미친 듯이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다행히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마치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만석은 방 윗목에 앉아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저는 멍청하고 못난 놈입니다. 잉어 따위가 뭐라고, 그깟 미물의 눈물이 뭐라고. 밤이 깊어갈수록 만석의 죄책감은 망령처럼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배고픔과 피로가 겹쳐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어제 강물 속으로 사라지던 잉어의 눈빛과 오늘 최 의원의 경멸 어린 눈빛이 교차하며 그의 뇌리를 어지럽혔다. 벽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황소바람이 방 안의 온기를 남김없이 앗아가고 냉골 바닥에 누운 어머니의 몸은 점점 더 식어가고 있었다. 만석은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기 위해 웃옷을 벗어 어머니를 덮어드리고 어머니를 등 뒤에서 꼭 끌어안았다. 앙상한 뼈마디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머니의 등은 그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내일은 내 몸이라도 팔아서 약을 구해오리라. 만석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그때였다. 지쳐서 깜빡 잠이 든 만석의 귓가에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으나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져 마치 방 안 가득 강물이 차오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만석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놀랍게도 창호지 문 밖에서 푸르스름한 서기를치가 감돌고 있었고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물내음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달빛이 아니었다. 깊은 강물 속에서나 볼 법한 신비로운 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으니 만석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를 부르는 이 기이한 현상은 과연 구원일까? 아니면 죽어가는 어미를 데려가려는 저승사자의 등불일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문고리가 저절로 달그락거리는 기이한 소리에 홀린 듯 방문을 열어젖힌 만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평생을 살아온 비좁고 누추한 마당이 아니었다. 분명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어야 할 마당에는 마치 은하수를 쏟아부은 듯한 푸른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세상의 꽃향기와는 전혀 다른 기묘한 물내음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꺼풀을 비벼보았으나 그 환상적인 풍경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하며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밤하늘의 달은 구름 뒤로 숨어버렸건만 마당은 마치 대나처럼, 아니 물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신비로운 청록색 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으니 그것은 이승의 풍경이라기보다는 전설 속 용궁의 정원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만석이 몽유병 환자처럼 맨발로 햇마루를 내려서자 발바닥에 닿는 감촉은 차가운 흙바닥이 아니라 마치 비단 이불 위를 걷는 듯 부드럽고 푹신하였으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푸른 안개가 물결처럼 갈라지며 찰랑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그때 안개 자욱한 마당 한가운데서 물기둥이 솟아오르듯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형상은 점점 뚜렷해지더니 이내 갓을 쓰고 푸른 도포를 입은 훤칠한 선비의 모습으로 변하여 만석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선비가 입은 도포 자락은 바람 한 점 없는 밤공기 속에서도 마치 물속에서 너울거리는 수초처럼 우아하게 펄럭였고 도포 표면에는 육각형의 문양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어 흡사 잉어의 비늘을 연상케 하였다. 만석은 압도적인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선비의 그윽한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그 눈은 만석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눈이었다. 부엌 도마 위에서 그리고 차가운 강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잉어의 슬프고도 맑은 눈망울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선비는 만석의 코앞까지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의비를 하였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 기품이 서려 있어 만석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맞절을 할 뻔하였다. 은희는 늘 뵙습니다. 지난밤 생사의 갈림길에서 저와 제 복중의 아이들을 구해주신 은혜, 뼈에 새겨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선비의 목소리는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 나는 청아한 공명음처럼 만석의 뇌리에 직접 울려 퍼졌다. 만석은 턱이 덜덜 떨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대기, 그 잉어, 란 말이오? 선비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저는 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로 잠시 잉어의 모습으로 변하여 강물을 구경하던 중 어부의 그물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 앞에 제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으나 그대만이 유일하게 저의 눈물을 알아보시고 칼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선비의 설명은 믿기 힘든 내용이었으나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과 선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신령스러운 기운은 그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만석은 억울함과 회한으로 가득 찼던 지난 하루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뜨거운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그저 어미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오. 하지만 내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어미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소. 댁을 살린 것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천하의 불효를 저지른 것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소. 만석의 흐느낌 섞인 고백에 선비의 얼굴에 애잔한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대의 효심이 하늘에 닿고 땅을 울렸는데 어찌 하늘이 무심하겠습니까?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곧 참된 효셔의 근본임을 용왕님께서도 아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선비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 2개를 꺼내어 만석의 거친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첫 번째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만석이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약초가 들어있었는데 잎사귀는 마치 용의 혀처럼 생겼고 뿌리에서는 영롱한 붉은 빛이 감돌고 있었다. 이것은 용궁의 깊은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반혼초, 반혼처라는 약초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도 불러들인다는 귀한 약이니 이것을 다려 어머니께 드시게 하면 반드시 쾌차하실 것입니다. 만석은 약초를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 귀한 것을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선비는 이어 2번째 보자기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주먹만 한 크기의 투명한 구슬이 들어있었는데 구슬 안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이 소용돌이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주라는 구슬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과 기만을 꿰뚫어보고 감추어진 진실을 밝게 비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대에게 닥쳐올 억울한 시련 앞에서 이 구슬이 그대를 지켜줄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구슬을 바라보았다. 시련이라니 어머니의 병만 낫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또 무슨 시련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선비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그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그 선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작별 인사를 마친 선비가 뒷걸음질 치며 안개 속으로 물러나자 그의 몸은 서서히 물방울로 흩어지며 안개와 하나가 되어갔다. 잠깐, 이름이라도, 함자라도 알려주시오. 만석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으나 선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마당을 가득 채웠던 푸른 안개와 신비로운 빛도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마당은 다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황량한 흙바닥으로 돌아왔고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새벽을 알리며 정적을 깼다.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었나 싶어 허탈해진 만석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붉은 빛을 내는 반원초와 차갑게 빛나는 진실주가 들려있어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멍하니 서 있던 만석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내달렸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기에 일각이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평소 같으면 젖은 나무 때문에 매캐한 연기만 피우고 꺼졌을 불씨가 신기하게도 부싯돌을 한번 치자마자 활활 타오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만석은 깨끗한 물을 옹기탕관에 붓고 반혼초를 넣은 뒤 정성을 다해 부채질을 시작했다. 탕관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부엌안은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그윽하고 신령한 향기로 가득 찼다. 그 향기는 단순히 코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지친 몸에 활력이 도는 듯한 신비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마치 칠성산의 정기와 동해의 맑은 기운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그 향기는 문틈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방 안의 공기마저 정화시키고 있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약이 다 다려지자 만석은 탕관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 없이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지만 약 냄새를 맡자 미미하게나마 코를 벌름거리는 듯 했다. 만석은 어머니의 상체를 비스듬히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가에 가져갔다. 어머니, 드십시오. 용왕님이 보내주신 약입니다. 이것만 드시면 털고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첫 술이 입술을 적시고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가자 어머니의 목을대가 기적처럼 움직이며 꿀꺽 소리를 내었다. 만석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한 숟가락, 2숟가락 정성껏 약을 먹였다. 한 사발을 다 비우고 나자 창백하다 못해 흑비치던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불규칙하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만석은 빈 탕관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엎드려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만석은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 밤새 사경을 헤매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만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석아, 배가 고프구나.
미음이라도 좀 쏘아오너라. 그 목소리는 여전히 쇠약했지만 어제와 같은 죽음의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만석은 뛸 듯이 기뻐하며 부엌으로 달려가 미음을 쑤었고 모자는 실로 오랜만에 마주 앉아 따뜻한 끼니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반원초를 다릴 때 퍼져나갔던 그 신비한 향기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던 탓이었다. 특히 후각이 예민하고 약초에 욕심이 많은 최 의원이 그 냄새를 맡지 못했을 리 없었다. 아침부터 최 의원의 사주를 받은 하인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젯밤 훔친 약재로 몰래 약을 달인 도둑놈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고 그 소문의 진원지는 정확히 만석의 초가집을 향하고 있었다. 만석이 어머니의 쾌차에 기뻐하며 안도하고 있을 때 마을 어귀에서는 이미 불길한 먹구름이 몰려오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선비가 주고 간 진실주가 왜 필요했는지 만석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운명이었다. 살인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놈 만석아,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네, 이놈.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우레소리 같은 포졸의 호통과 함께 낡은 살인문이 힘없이 박살나며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들이닥친 육중한 군화발들이 마당을 짓밟았다. 어머니에게 먹일 묽은 미음을 호호 불어시키고 있던 만석은 그 서슬퍼런 살기에 숟가락을 놓칠 틈도 없이 머리채를 잡혀 마당으로 질질 끌려 나갔다.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놀란 노모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문지방을 넘으려 했으나 들이닥친 포졸 중 하나가 창대를 겨누며 위협하자 그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질 뿐이었다. 어머니, 손대지 마시오. 내 발로 갈 테니 제발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시오. 만석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발버둥 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등짝을 내리치는 몽둥이 찜질과 억센 포승줄의 결박뿐이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 관아로 끌려가는 길, 만석의 몰골은 흉악범이나 다름없었다. 옷은 찢겨 살점이 드러났고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길가에 늘어선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경멸과 호기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칠칠, 효자라더니 도둑질로 효도를 했구만. 어쩐지 땡전 한 푼 없는 놈이 어디서 귀한 약을 구했나 했더니 최 의원 댁 약창을 털었다지 뭔가. 근거 없는 소문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었고 만석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졌으나 재갈이 물려진 입으로는 신음소리 하나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이미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고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며 그 옆에는 비단 옷을 입은 최 의원이 부채를 살랑거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최 의원의 곁에는 덩치 큰 하인들이 괴짝 하나를 증거물인 양받쳐 들고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냥에 성공한 승냥이 떼처럼 비열해 보였다. 만석이 형틀 앞에 무릎 꿇려지자 사또가 형목싱 다람을 내리치며 우렁차게 꾸짖었다. 죄인 김만석은 듣거라. 내 놈이 지난밤 최 의원의 약창에 몰래 숨어들어 천년 묵은 산삼과 귀한 약재들을 훔쳐 달아났다는데 그 죄를 인정하느냐. 만석은 억울함에 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부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초는 제가 구한 잉어가 용왕님의 아들이 되어 은혜를 갚고자 준 것입니다. 만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아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하하하, 잉어가 선비가 되었다니 저놈이 매를 덜 맞아서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최 의원은 혀를 차며 거들먹거렸다. 사또, 들으셨습니까? 저 무식한 나무꾼 놈이 제 죄를 덮으려니 이제는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허무맹랑한 거짓말까지 지어내고 있습니다. 제 약창에서 사라진 귀한 약초 냄새가 저놈 집 부엌에서 진동을 하기에 관아에 고발한 것입니다. 저놈이 쓴 약초가 바로 제가 도둑 맞은 그것이 아니라면 가난한 나무꾼 주제에 어디서 그런 신령한 약을 구했겠습니까? 사또 역시 만석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호통쳤다. 네 이놈! 관아를 능멸해도 유분수지. 감히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로 나를 현혹하려 드느냐? 내 놈이 정녕 매운맛을 보아야 이실직고를 하겠구나.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단단히 묶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주리를 틀어라. 사령들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만석의 다리 사이에 굵은 주리대가 끼워졌고 사령들이 양쪽에서 힘을 주자 으아악 하는 처절한 비명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하늘을 찔렀다. 뼈가 뒤틀리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만석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이대로 정신을 놓으면 자신은 도둑 누명을 쓰고 죽을 것이며 병석에서 겨우 일어난 어머니 또한 충격으로 돌아가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말하라! 훔친 물건들은 어디에 숨겼느냐? 최 의원은 사또의 옆에서 짐짓 점잖은 척하며 비아냥거렸다. 이복의 만석이 자네가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훔친 물건을 내놓는다면 내 사또께 말씀드려 목숨만은 살려주게 함세. 늙은 노모를 봐서라도 바른 대로 말하게. 악어의 눈물과도 같은 최 의원의 위선적인 회유에 만석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간신히 들어올린 만석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꿈틀거렸다. 묶인 손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옷고름 속에 숨겨두었던 진실줄을 손에 쥐었다. 사또, 제게 증거가 있사옵니다. 만석의 가쁜 숨소리에 사또가 손을 들어 형집행을 잠시 멈추게 했다. 증거라니? 훔친 작물이라도 내놓겠다는 게냐? 만석은 피가 맺힌 손을 떨며 주먹을 펴보였다. 그 순간 흐린 겨울 하늘을 뚫고 한 줄기 햇살이 내리비치듯 만석의 손바닥 위에서 눈부신 오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주먹만 한 크기의 투명한 구슬, 바로 진실주였다. 그 빛은 단순한 반사광이 아니었다. 마치 구슬 안에 태양을 품은 듯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관아마당을 가득 채웠다. 구경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사또조차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이 무엇이냐? 요물인가 보물인가? 최 의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구슬이 자신에게 해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소리쳤다. 사또, 저것은 요사스러운 물건입니다. 저놈이 흑마술을 부려 우리를 해치려 하는 것이니 당장 저 구슬을 뺏고 목을 베어야 합니다. 최 의원이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자 덩치 큰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만석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만석에게 손을 대려는 순간 진실주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그들을 튕겨내버렸다. 하인들은 아뜨거 하며 비명을 지르고 나뒹굴었고 구슬은 스스로 만석의 손을 떠나 허공으로 둥실 떠올랐다. 허공에 멈춘 진실주는 빙글빙글 돌며 웅장한 공명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은 마치 환등기처럼 허공에 거대한 영상을 쏘아 올렸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허공에 펼쳐진 영상 속에는 지난밤 최 의원의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 의원이 자신의 약창에서 멀쩡한 산삼과 약재들을 꺼내 깊은 땅 속에 파묻는 모습, 하인들을 시켜 만석이가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이번 기회에 눈의 가시 같은 그놈을 치워버리고 그 늙은 어미가 죽으면 그 집터까지 내가 차지하리라 라고 킬킬거리며 독백하는 모습까지 토시 하나 빠짐없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영상 속 최 의원의 탐욕스러운 표정과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구경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게 다 최 의원이 꾸민 짓이었어?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최 의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진실주의 빛은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그를 가두고 옥죄어 왔다. 구슬의 빛이 최 의원에게 닿자 그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게 만들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빛 좀 치워주십시오. 최 의원은 바닥을 기며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라기보다는 평생 지은 죄업이 영혼을 짓누르는 영적인 형벌이었다. 사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형목을 내리치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호령했다. 저 파렴치한 자를 당장 포박하라. 감히 사사로운 욕심으로 선량한 백성을 모함하고 신성한 관아를 기만하여 국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구나. 사령들이 달려들어 최 의원을 결박했고 조금 전까지 만석이 묶여있던 형틀에는 이제 최 의원이 비참한 꼴로 매달리게 되었다. 사또는 형틀에서 풀려난 만석에게 다가와 직접 그의 묶인 손을 풀어주며 고개를 숙였다. 내 눈이 어두워 하마터면
의로운 효자를 죽일 뻔했구나. 용서하게나. 자네의 그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용왕님까지 움직였으니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자네의 무죄를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관아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만석이 만세, 삿도 만세. 그들의 환호 소리는 최 의원의 비명 소리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했다. 허공에 떠있던 진실주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은은한 빛을 한번 반짝이고는 다시 만석의 손바닥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구슬의 따스한 온기가 만석의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찢어진 상처에서 흐르던 피도 신기하게 멈추었다. 만석은 퉁퉁 부은 다리로 절뚝거리며 일어나 사또와 하늘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그의 눈에서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감격과 안도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사또는 즉시 최 의원의 집을 수색하여 땅속에 파묻힌 약재들을 찾아내고 그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속여 부당하게 갈취한 재물들을 몰수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만석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그의 효행을 기리는 정문직문을 세우도록 명했다. 끌려가는 최 의원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만석은 다시 진실주를 품에 안고 관아문을 나섰다. 밖에는 어느새 맑게 갠 하늘에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그 햇살은 마치 고난을 이겨낸 만석의 앞날을 축복하는 서광래권처럼 보였다. 하지만 만석의 마음은 상을 받거나 칭송을 듣는 것에 있지 않았다. 오직 집에서 홀로 떨고 계실 어머니, 그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만석은 아픈 다리도 잊은 채 바람처럼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관아의 소란이 잦아들고 만석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의 그 험하고 차가운 고행길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억울함에 짓눌려 무겁기만 했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뺨을 때리던 매서운 겨울바람조차 이제는 그의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봄바람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보이는 초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평범한 풍경이 만석에게는 천하의 어떤 절경보다도 아름답고 눈물겨운 그림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 불효자놈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만석이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방문이 벌컥 열리며 노모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며칠 전만 해도 혼자서는 몸도 가누지 못해 사경을 헤매던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모의 얼굴에는 홍조가 돌고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고, 내 새끼. 관아에 끌려갔다더니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어머니는 만석의 상처투성이 손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터뜨렸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만석은 어머니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리며 그동안의 서름을 토해내듯 오열했다. 어머니, 용왕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잉어가, 제가 살려준 그 잉어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마당에서 울고 웃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마당 구석에 놓인 장독대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는 마치 그들의 고난이 끝났음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려왔다. 그날 이후 만석의 집에는 기이하고도 경사스러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만석이 품에 지니고 있던 진실주는 최 의원의 죄를 밝힌 후 빛을 잃고 평범한 돌처럼 변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밤 갑자기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렸다. 만석이 아쉬워하며 땅을 파보았으나 구슬은 흔적조차 없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심은 호박이며 배추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더니 일반 작물의 서너 배나 되는 크기로 탐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었다. 척박하기 그지없던 자갈밭은 기름진 옥토로 변하였고 만석이 품위질을 할 때마다 땅에서는 향긋한 흙내음과 함께 알 수 없는 기운이 솟아나 농작물을 살찌웠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용왕님이 주신 보주, 갓 땅의 지기디, 들을 북돋아주는 것이 틀림없다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최 의원이 관아에 몰수당한 재물 중 일부는 사또의 판결로 만석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돌아왔는데 만석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낡은 초가집을 헐어 번듯한 기와집을 짓는 데 사용했다. 새로 지은 기와집은 으리으리하지는 않았으나 단아하고 품위가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었다. 반원초의 약효 덕분인지
어머니는 70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해져서 만석이 나무를 하러 갈 때면 직접 싼 주먹밥을 들고 산 입구까지 마중을 나올 정도였다. 내 평생 이렇게 몸이 가볍고 기운이 넘친 적이 없었다. 이게 다 네 효성 덕분이다.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안에는 언제나 온기가 감돌았고 만석은 비로소 사람 사는 맛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 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던 어느 날 한양에서 임금님의 교지를 든 파발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섰다. 만석의 효행과 신비한 잉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정에까지 알려진 것이었다. 어명, 이요,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마을 어귀에 도착한 관리는 만석 앞에 교지를 펼쳐들었다. 임금님은 만석의 지극한 효심을 치하하여 효자 정려 징글을 내리고 마을을 다스리는 작은 벼슬을 하사한다는 내용이었다. 평생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나무꾼 만석이 하루아침에 벼슬아치가 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며 만석의 경사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만석은 붉은 관복을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북쪽을 향해 사베스바를 올렸다. 벼슬을 받은 후에도 만석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거만함을 모르는 겸손한 자세로 마을 사람들을 살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주곤 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서름을 잊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원님이라 부르며 존경해 마지 않았다. 만석은 틈날 때마다 강가로 나가 물끄러미 강물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강물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비록 다시는 푸른 도포를 입은 선비를 만나지 못했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다. 그가 베푼 작은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결국 자신에게 큰 바다가 되어 돌아왔음을.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만석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고 어머니는 백수바셔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화창한 봄날, 만석은 어머니를 모시고 강가로 나들이를 나갔다. 강둑에는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는 연두색 물을 머금고 강물에 닿을 듯 말 듯 춤을 추고 있었다. 만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며 옛일을 회상했다. 어머니, 그때 제가 그 잉어를 잡아 곰국을 끓여드렸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만석의 짙게진 질문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랬다면 내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내 마음의 병은 평생 낫지 않았을 게다. 짐승의 목숨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놈이 어찌 사람을 귀히 여기겠느냐. 나는 잉어 고기보다 네 착한 마음을 먹고 낳은 것이다. 그때 잔잔하던 강물 한가운데서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황금빛 잉어 한 마리가 수면 위로 힘차게 튀어올랐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비늘은 마치 10년 전 만석이 보았던 그 잉어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잉어는 공중에서 우아하게 몸을 비틀며 만석과 어머니를 향해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이고는 다시 물속으로 깊이 잠수하여 사라졌다. 만석은 그 잉어가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임을 직감하고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잘 가시오.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시오.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하게 흘러갔지만 그 물결 속에는 인간과 자연이 나눈 따뜻한 교감이 영원히 섞여 흐르고 있었다. 만석의 이야기는 세월을 넘어 전설이 되어 후세에까지 전해졌으니 사람들은 칠성산 자락을 지날 때마다 효자 만석의 집터를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미물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곧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강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며 탐욕에 눈이 멀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만석의 맑은 눈망울과 잉어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라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듯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남긴 채 효자 만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